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상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푸드테크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식품을 제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식품을 유통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좀 특별하게 식품이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제 트래킹을 해서 거꾸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 농산물 생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농업을 저희가 디지털로 혁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농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의 그 농민들이 보시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농장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농장을 이렇게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높은 생산성 그리고 편리성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까지 성과는 어땠고 앞으로 가져올 영향력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농업의 혁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드는 나라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서 조그만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하고 미국은 270배 정도 되는 영토 차이가 나고요.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온실, 시설 원예라고 하는 부분의 면적은 미국 맨하탄의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농식품 수출 상위 5개국에 네덜란드가 미국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엄청난 농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되게 잘하고 있는 농산물은 뭐가 있냐면 뭐 토마토, 파프리카, 저희가 먹는 야채들, 많은 채소들이 있는데요. 오이 이런 것들, 감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토마토를 예를 들면, 토마토는 이제 한국 토마토의 생산성이 한 4배 정도가 되고요. 중국의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의 생산성의 차이라고 함은 다른 데서는 10%만 나도 굉장한 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배에서 많으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큰 스마트 농업을 도입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네덜란드의 온실에는 대부분이 99% 이상이 스마트 농업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농장에 있는 상태를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가 그런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사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옛날부터 튤립이나 이런 원예에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리고 낙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이라든지 치즈 이런 것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원래 농업을 잘 하던 회사였고, 그리고 특히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이제 여기에는 그런 낙농업이나 원예가 비싼 작물들을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온실 농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리 온실, 유리 대형 온실에 아주 특화된 프리바라는 회사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유리 온실에서는 세계에서는 가장 잘한다, 대형 온실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있는 이 두 개 회사는 사실 농업에서, 디지털 농업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데카콘 수준에 이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요. 미국도 아까 수출액에 비해서는 네덜란드에 비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은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 두 회사는 다 구글 출신들이 이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밋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0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몬산토라는 회사가 2013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지털 정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왜 비행기로 씨앗 뿌리고 뭐 씨앗 농약 뿌리고 뭐 비벼주고 그 뭐 엄청나게 큰 트랙터로 밭을 가는 뭐 그런 밀, 옥수수, 이런 콩 이런 거 작물에 아주 특화된 생산성에 특화된 이런 디지털 농업 기업이고요.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그 후발주자로 이제 역시 구글에서 나오신 분들이 만드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그 농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농자재 그리고 뭐 씨앗이나 뭐 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유통에 더 강한 정보들 그리고 뭐 금융까지도 모든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각각의 이제 유료 서비스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1 농가당 평균 경작지 면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헥타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남미는 뭐 50, 유럽은 20. 근데 보면 아시아는 1헥타르입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시아가 땅이 춥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에 비해서 농사 짓고 계시는 농민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방법도 다릅니다. 참고로 한국도 1.02 헥타르라서 그냥 1헥타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큰 경작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캐펙스도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법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은 저거를 영어로는 오픈 필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밭이고 노지라고 합니다. 그냥 열려 있는 땅인데 저런 식으로 광활한 대지에서 뭐 옥수수나 콩, 밀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고 당연히 저렇게 190헥타르면 걸어서 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 타고 싸야 되고 드론으로 싸야 되고 뭐 엄청난 트랙터에 뭐 저런 데는 뭐 연매출이 뭐 수십억 단위에 그리고 뭐 인부들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기 농부들은 그냥 그 인부들을 사용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막 소리쳐서 막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협업 툴도 뭐 쓰셔야 되고요. 전혀 다른 게임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한국에 뭐 수십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고소득 작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소득 작물을 대형의 시설에다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캐펙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 유리온실 같은 거를 짓게 돼요.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보는 비닐하우스의 한 5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저거는 뭐 지을 때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건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유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아시아는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는 중국에 제일 많은데요. 이런 비닐하우스는 가장 이런 온실 환경을 구축하기에 가성비가 가장 높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1헥타르면 굉장히 뭐 1헥타르만 해도 꽤 3,000평 이상의 꽤 큰 규모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막 그 유리온실로 하려면 뭐 10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닐 하우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집중하는 분야가 바로 이 한국과 아시아에 많이 쓰이는 그 비닐하우스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프리바라는 회사는 저기 유리온실에 특화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개 클라이밋이나 뭐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회사들은 이제 미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만 따져서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숫자로만 보면은 절대 좀 밀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 박정희 정권 때 사실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보급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안타까운 점은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발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사실 네덜란드나 뭐 다른 유럽처럼 더 좋은 그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더 좋은 생산성, 그래서 농촌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은 그 스마트 농업이 보급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국내 농지가 130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스마트 농업 면적이 이거는 그 농림부 통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4천 헥타르에서 뭐 많게는 뭐 7천, 8천 헥타르까지도 된다라는 분도 있으신데 어쨌거나 1%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급률이 낮고, 근데 이런 점을 사실 그 정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농업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정부 주도형 산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견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보조금이 많은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보조금이나 정부 개입이 적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가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스마트 농업이 되게 잘 발달할 수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서 8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스마트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예산들이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농민들이 스마트팜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실 때 80% 정도를 정부에서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 액수가 2016년부터 50%씩 증가해서 지금은 2,500억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농림부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예산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각종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농촌 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방 정부에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면 당연히 조 단위가 넘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도대체 이 스마트 농법이 뭐길래 이렇게 정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린가라고 했을 때 사실 스마트 농법 알기 전에 농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농업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다 식물 한 번씩은 키워보셨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그냥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 키워가지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업을 그래서 식물 키울 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거 광합성 그리고 호흡 요 두 가지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 광합성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온도, 물 그리고 탄소, CO2 이런 것들을 배우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잘만 해주면 잘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식물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 방 안의 온도가 25도, 23도라고 쳤을 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이 27도를 되게 좋아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판단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온도를 올려야겠다. 온풍기 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온도를 올려야지 온풍기 틀자 요 파트 있잖아요. 요 파트를 나 대신에 시스템이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온도가 23도라는 것도 파악을 하는 것도 다 스마트 농업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나타내주면 온도 습도계에서 혹은 다른 센서들이 되게 많겠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온도면 저희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게 되면 서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기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돼요. 온도가 너무 높다, 팬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농민이 이제 본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 조언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대충 결정을 해서 오케이 팬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면 그 서버에서 그 팬을 어떻게 돌릴지를 약간 또 판단을 해서 팬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게 그냥 간단한 개념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대충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한국도 이제 1헥타르라고 했잖아요, 농장이.
그리고 시설원에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2,000평 정도가 됩니다. 2,000평만 해도 사실 꽤 큰 평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좀 더 스마트폰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고용 노동비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 안 들어요. 병이 안 들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이 늘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당 생산량을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제 뭐 이렇게 GIF로 이렇게 만들어서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CCTV가 있고 이렇게 많은 뭐 모터와 센서 뭐 이런 각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농민분들이 그냥 막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저희 농가분들은 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꽤 많은 수익률 향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팜모닝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과 서비스 내는 영역은 비닐하우스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 밭, 노지 그리고 유리온실 축사에도 제공이 되고 있고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수산물 양식에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2017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그런 스마트팜이 없었냐라고 하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경쟁사라는 저희는 경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왼쪽입니다. 수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농장의 센서를 달아서 센서 값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농민이 직접 본인이 판단의 주체가 돼서 농장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왼쪽은 약간 리모컨 같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리모컨 같은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농민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농민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그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온 데이터와 추천 값을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게 돼서 24시간 동안 농장의 환경들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그 농장에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그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CCTV도 있고 밑에 모터 제어도 있고 여기 농장 기기들 모터가 수십 개가 되거든요. 이거를 사람이 예전에 여기 왼쪽에서는 직접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로게이머들 하듯이 정말 동시에 막 조절을 해야 돼서 사실상 가장 적합한 환경을 동시에 맞추기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물은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성장이 더뎌지는 건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명령어를 24도의 온도에 맞추고 상대 습도는 70%로 항상 맞추시고 CO2 레벨은 얼마에 맞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항상 컴퓨팅 시스템들이 그 수십 개의 기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도대체 뭐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김농부 씨가 있는데 이분은 딸기 농사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분이 딸기 농사를 엄청 잘 지으시는데 본인도 왜 자기가 딸기를 잘 지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왔는데 딸기 농사 좀 가르쳐줘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단편적인 것들은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딸기 농사왕 이런 분이 만약에 이제 저희 고객이고 저희 고객에 이제 이런 딸기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저희는 이분이 계속 농사 짓는 내내 하시는 설정값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 서버에서는 뭐 이거를 통계화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누가 와도 이 서버에 의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천값을 통해서 농사왕하고 가장 비슷한 결과를 똑같은 아니겠지만 그 가장 비슷한 결과들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의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농가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작물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될수록 저희가 더 좋은 추천값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벽한
그 인공지능으로 인한 완벽한 자율화를 이룰 수 있고, 자율자동차로 따지면 지금은 약간 차선 변경할 때 뭐 경고음을 내는 정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의 아주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머지않아 저희가 완전 자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오실 때는 애플의 하드웨어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나 맥을 무조건 사서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는 것처럼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시게 되려면 반드시 그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3년간 가장 집중을 했던 거는 이 오른쪽에 두 가지, 농장 자동화 모델, 농장 신축 모델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장 자동화 모델은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거기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각종 기기를 IoT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 서비스를 쓰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신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농장 자체가 없으신 분들에게 건설부터 뭐 땅 찾는 것부터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작물을 골라야 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드리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모델을 도입하는데 정부에서는 80%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여전히 많은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원래 짓고 있던 농사의 방식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많은 농민분들에게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장 분석 모델이라는 걸 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초저가의 자가 설치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다음 달에 저희가 출시 예정인데, 지금 한 60만 원 정도의 가격, 굉장히 싸죠. 이런 가격에 저희의 그 수많은 센서 중에 하나만을 설치하게 되는 센서 모듈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거를 설치할 때 이제 뭐 택배로 받아서 그냥 농장에 걸기만 하면 되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시리얼 넘버를 넣기만 하면 저희 웹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저희의 그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멤버십 서비스의 그 가장 큰 모토가 뭐냐 하면, 그 농민분들이 그 어떤 농민이 와도 저희 농민들은 그 가장 앞서 나가는 네덜란드 농부처럼 가장 스마트 농업을 잘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는 게 저희의 모토고요. 아까 말한 그런 비싼 하드웨어를 사시던 아니면 아주 싼 60만 원짜리 하드웨어를 사시던 그것은 상관없고, 무조건 이런 풀 패키지의 서비스들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들을 다 추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게 이제 그 레스토랑이라는 업종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농업이라는 업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도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료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농민분들도. 농민이라고 해서 다 뭐 블루베리 다 잘 키우고 딸기 잘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궁금한 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라인으로 당연히 안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컨설팅의 품질은 올리고 가격은 매우 낮추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농자재 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라고 하면 20% 정도는 농자재 비용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20%를 지금 어디서 구입하느냐 했을 때 구입하는 루트가 마땅히 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에 의해서 영업방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되게 큰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해서 당연히 엄청 비싸게 혹은 속아서 아까 뭐 그렇게 구매가 되고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도 여전히 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차단된 부분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매 시장에 헐값에 넘겨서 보통 유통 수수료가 적게는 35, 많게는 뭐 50% 이상까지 이제 부여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추가하면서
저희의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9년 말에는 560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올해 이번 달에 저희가 700개를 조금 넘었고,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아까 초저가형 모델을 보급을 하면서 아마 지금 사전 선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 다음 달에 한 2,000개 정도 농가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농가가 사실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신 농가는 어떻게 보면 농업계의 약간 얼리어답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름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 매출이 연매출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위 농가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다음 달 되면 저희 회원 농가들의 연매출을 다 더하면 한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저희가 한 10,000개 정도 농가에는 수월하게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농가의 생산액이 저희가 연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그 농업 전체, 농업, 축산업, 수산업 다 합쳐서 한 60조 정도 되고요. 연매출이요. 근데 농업이 한 30조가 됩니다. 그래서 30조 중에 1조 정도를 저희가 농가들을 컨트롤 한다면 사실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여기서 보였듯이 그 도매유통 이쪽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딸기, 복숭아, 그리고 샐러드에 들어가는 그 야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여기 오신 많은 연사분들과 같은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좀 판로를 좀 개선해드리는 작업을 이제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 농업을 보급을 하면서 결국 목표는 농가 소득의 향상이에요. 농가 소득이 향상이 돼야 이 농업이라는 게 돈이 돼야 지금 농업에 보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실제 인구가 계속 줄고 뭐 집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게 결국 돈을 못 버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저희는 실제로 그 매출이 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정말 많이 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농가 소득이 향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인구가 더 몰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농업이 부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나라의 3분의 2가 농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농지 대신 딴 걸 쓰는 것보다 농업하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농업의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저희 농민 인터뷰하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농 10년차이고요. 농장은 밀양 충남면에 있는 감산의 딸기 농원입니다. 제가 키우는 금실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토지 면적은 1,600평이고 5연동짜리가 1,000평, 단독하우스가 300평입니다. 농사의 최고 어려운 점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농사짓는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성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차, 2년차를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온도 관리라든지 습도 관리가 올해는 98% 정도 이상으로 수치가까지 도달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우리가 이제 생산물에 대한 어떤 유통 단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매장이나 공사장을 통해서 물건이 나가게 되면 제 비용이 35% 정도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한모닝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죠. 농민들을 모으고 유통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면 경쟁력도 굉장히 앞서겠죠. 지금까지 예측되는 거는 한 15%에서 20% 정도 생산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한 동 기준으로 해서 2,500, 3,000만 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없을 잡는 것은 한 4,000만 원 정도에 걸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모닝에 대한 좀 장점이 거기, 지금 농촌에서 우리가 이제 기자재라든지 농자재를 사용하면서 최고의 어려운 숙제가 서비스입니다. 누가 빠르게 대응을 해주냐가 농민들이 안심하고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피드백이 굉장히 빨랐고 거의 즉시 대응이 되고 안심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